되어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 전문 작가인 지우학사 최동근 작가가 자신이 2016년에 출간한 정조반차도 책 내용을 문화답사 초급자를 위해 약 20분 분량의 오디오북과 오디오 가이드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단순한 오디오북 형태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지하철 1호선 종가역 인근의 청계천 정조반차도 앞이나 수원 하성 행궁 담벼락의 정조반차도 앞에서 오디오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계천과 수원 하성 행궁벽에 그려진 정조반차도는 1795년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8일간에 걸친 수원 하성 행차 장면을 그린 대규모 기록화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벽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행을묘 정미의궤라는 긴 이름의 책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벽화 형태로 다시 제작한 것입니다. 원행을묘 정미의궤라는 책 이름은 무려 8글자나 되고 또한 생소해서 어렵게 들리겠지만 두 글자씩 4개로 쪼개서 알아보면 책의 내용을 의외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행은 원으로 임금이 행차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원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을묘는 행차가 있었던 1795년 을묘년을 가리킵니다. 한편 정미는 국왕의 행차를 주관하던 임시관청의 이름이며 마지막에 의궤는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후세에 참고하도록 정리한 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1795년 을묘년에 정조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에 참배하고 또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까지 치른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미소라는 임시관청에서 의궤로 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조반차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조반차도는 기존의 다른 반차도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반차도의 작성 시점이며 공간적으로는 반차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먼저 반차도의 작성 시점에 관해 알아볼까요? 원래 반차도의 목적은 행사가 끝나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사 전에 미리 그려서 최종 리허설을 겸해 임금의 최종 승인을 받고 더불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렬 속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차도는 최종 승인권자인 임금의 관점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차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뒷모습을 보이거나 그림 맨 윗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그립니다. 하지만 정조 반차도의 구도는 임금의 관점이 아니라 마치 국군이 날 퍼레이드를 TV로 중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외부 관람객의 시선에서 그려졌습니다. 따라서 정조 반차도의 목적은 임금에게 행사 전 최종 결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행사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에게 그날의 장관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의궤 속 반차도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리다 보니 많아야 5부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정조 반차도는 하나로 만들어 수백 부를 찍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림 속에는 한화의 특징이 많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 자세 등이 몇 개의 미리 만들어진 틀 속에서 서로 조합되거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궤 속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을 하나하나 조각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행렬 속에 등장인물이 10명을 초과하는 집단이 있으면 무조건 10명으로 축소했고 그 대신 총 인원의 숫자를 옆에 따로 표기했습니다.
의궤의 그림을 100% 그대로 재현한 수원화성 행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웅장했던 행렬의 모습이 약간은 축소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청계천의 정조 반차도는 행렬 속 10명으로 축소된 인원을 원래의 인원수대로 모두 복원하여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반차도 행렬이 시작되는 지점에 별기대라는 84명의 기마부대가 주는 웅장함은 청계천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차도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의 가장 처음에는 양쪽 가장자리에 굴레라는 설명이 붙은 군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의 군 경찰인 헌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굴레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형 집행인, 즉 망나니의 역할까지 담당했었습니다. 따라서 행렬의 가장 앞쪽에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가진 굴레를 세운 목적은 임금의 행찻길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백성이 있을 경우에는 엄히 죄를 묻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굴레가 들고 있는 것도 곤장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에 굴레는 곤장을 들고 있지만 그 뒤에 굴레는 주장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의 형벌에는 무거운 곤장형도 있지만 가벼운 태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가운데 부분을 주목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행렬의 양끝 쪽에는 의전이나 수행인원들이 자리를 잡지만 한가운데는 중요 인물들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중요 인물들의 선두에는 경기감사가 있습니다. 경기감사는 경기도 지방의 최고 책임자인 관찰사인데 지금의 경기도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경기감사가 선두에서 이 행렬을 이끌고 가는 이유는 이 행렬의 목적지인 수원화성이 자신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감사 옆에는 정리사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리는 국왕의 행차에 관련된 모든 일을 뜻했고 그것을 담당하던 임시관청을 정리소, 그 일을 주관하던 고위관리를 정리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감사는 정리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사에는 여러 명이 임명되었는데 모두 겸직입니다. 경기감사의 뒤에는 이 행사의 총지휘를 담당했으며 또한 행렬 속에서 가장 높은 관리인 총리대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총리대신은 당시 우의정이었던 최재공이었습니다. 관찰사보다는 우의정이 더 높은 벼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림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의전 규모를 보면 됩니다. 경기감사의 의전 규모는 굴레가 좌우 2명씩인데 총리 대신의 의전은 굴레가 좌우 3명씩입니다. 총리 대신의 뒤를 이어 마병초관이 이끄는 별기대 84명 오마작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기대는 최정예 중앙군영인 훈련도감의 기마부대이며 오마작대는 5마리의 말이 대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행렬 속의 별기대는 84명이지만 원래 정원은 100명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군대의 기본 조직은 초라고 불리는 100명 단위였고 이 초를 이끄는 지휘관을 초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병초관이란 기마부대의 초관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군사용어로 풀이하면 초는 소대에 해당하고 초관은 소대장에 해당합니다. 초는 지금도 보초를 서다, 초소를 지키다와 같은 말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마부대인 마병들 뒤를 이어 육상전력의 핵심인 보군, 즉 보병들이 행진하고 있는데 보군들의 무장을 보면 모두 총을 메고 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들도 화승총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활과 화살로 무장한 마병들과 비교가 됩니다. 또한 보군들의 제일 앞에는 고초라는 깃발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초기는 장방형의 다른 군기들과는 달리 외견상 길고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초기가 이런 모양이 된 이유는 밤에 고초기의 끝부분에 등불을 달아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깃발의 폭이 넓으면 등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부러 폭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보군들의 뒤쪽에는 소규모 깃발 부대와 치타 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치타 부대의 악기 중에서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퀴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타 부대의 제1열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각각 나발, 징, 호총, 그리고 나발입니다. 불어서 소리 나는 것은 나발 2개입니다. 제2열은 바라, 북, 바라인데 모두 타악기입니다. 제3열은 호적, 자바라, 솔발, 호적의 순인데 호적은 태평소와 비슷한 악기로 불어서 소리가 납니다. 앞에 나발 2개를 포함하면 총 4개가 불어서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제4열은 북, 장구, 관, 적, 해금입니다. 관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이고 적 역시 피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나는 악기는 모두 7개입니다. 치타 부대 뒤를 이어 중앙군영의 핵심인 훈련도감 총사령관인 훈련대장과 부사령관인 중군이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대장 의전 행렬 가운데는 색다른 것이 있는데 긴 자루가 달린 틀에 화살을 꽂은 영전과 관이입니다. 영전은 명령의 화살이라는 뜻인데 국왕이나 장수가 명령을 전할 때 신표로 사용하는 화살을 의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편 관이는 꿰관자에 귀자를 쓰는데 이것은 전쟁터나 군영에서 군율을 어겨 사형에 처할 군사의 2귀를 꿰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던 화살로서 국왕이나 장수가 가진 생사여탈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령관인 훈련대장 앞에는 언월도를 들고 있는 굴레가 있으나 부사령관인 중군 앞에는 없는데 이는 의전으로서 서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훈련대장 뒤를 이어 등장하는 사람은 금군 별장인데 국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무관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금군 별장이 행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뒤쪽에 국왕이 곧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앞쪽에는 8명으로 구성된 작은 치타 부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군 별장이 이끄는 선구금군 바로 뒤에는 3사람이 임금 전용의 의장품을 들고 나란히 행진하고 있는데 수정구슬로 꾸민 수정장과 양산, 그리고 금칠한 도끼인 금월부입니다. 그 뒤로 선예 나인이 좌우로 각각 9명씩 얼굴을 가린 채 뒤따르고 있는데 선예에서 예는 간다는 뜻이므로 선예는 앞장서서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박모걸의 시에도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말리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울어예는 울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선예 나인이 앞서 간다는 뜻이면 뒤에 중요한 여성이 따라온다는 뜻인데 당연히 해경궁 홍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라인 사이에는 유서차비라는 사람이 등에 하나의 통을 쥐고 있습니다. 유서는 군사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군사를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해도 된다는 국왕의 특별 명령서라서 유서통의 전달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서통을 전하는 낮은 신분의 전령들 중에는 평소 자신에게 푸대접했던 관아나 양반에게 찾아가 유서통을 내보이며 거들먹거리거나 행패를 부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유세를 떤다 또는 유세를 부린다 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민간어원설이 있습니다. 선예 나인의 뒤를 이어 자궁이롱마 2필이 보이는데 자궁, 즉 해경궁 홍씨의 의복을 넣어서 보관하는 온농을 싣고 가는 말입니다. 자궁이롱마 뒤에는 수어사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수어사 옆에도 정리사가 붙어 있어서 정리사를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어사는 조선의 5군영 중에서 한양 남쪽인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삼고 수도의 외곽 경비를 맡는
수어청의 으뜸 벼슬로 수어대장이라고도 하는데 남한산성의 수어장대가 수어사의 지휘소입니다. 수어사의 뒤쪽에는 가전별초 50인 오마작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전별초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 앞에 특별히 선발한 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는 임금의 가마, 즉 정가교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전별초 뒤에는 여러 깃발과 의작물로 에워싸인 정가교가 나옵니다. 정가교의 정은 바를 정자인데 바르다는 뜻 이외에도 으뜸 또는 처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정월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유로 정가교는 가마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으뜸인 임금의 가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작 정조임금은 이 행렬에서 정가교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조는 어머니 가마인 자궁가교 뒤를 말을 탄 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가교의 뒤쪽에는 독특한 깃발이 2개가 보이는데 크기가 워낙 커서 한 사람이 들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줄로 당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삼지창 밑에 붉은 털수를 많이 달았던 국왕의 의장기로 두끼라고 하고 뒤에 것은 용이 그려진 용기인데 둘 다 임금 전용의 깃발입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한강변의 섬에서 사냥할 때마다 그곳에 두끼를 꽂아두었는데 그 섬이 지금의 뚝섬입니다. 두끼와 용기 뒤에는 50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취타 부대와 또 다른 깃발 부대가 뒤따르고 있는데 취타 부대의 가장 뒤쪽에는 악기도 없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에는 패두라고 되어 있는데 악대 패거리의 우두머리, 즉 악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부대가 끝나면 수레가 하나 보이는데 수라가자라고 쓰여 있어서 임금과 해경궁 홍씨의 수라상에 올릴 음식을 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라가자 뒤에는 정리사를 겸한 총룡사가 행진하고 있는데 조선의 중앙 5군영 중에서 한양 북쪽인 북한산성을 근거지로 삼고 수도의 외곽 경비를 맡는 총룡청의 으뜸 벼슬입니다. 앞서 보았던 수어사와는 반대쪽에서 수도 경비라는 같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룡사의 뒤쪽으로 갑자기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곧 해경궁과 정조임금이 있기 때문에 호위 병력으로 이내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해경궁은 자궁가교라는 가마를 타고 있고 그 뒤를 정조가 자마라고 쓰인 말을 탄 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보이지 않고 빈 말의 안장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국왕은 어진을 제외하고는 절대 그리지 않는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궁가교의 앞쪽에는 왕의 갑옷을 실은 억압주마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굴레들이 호위 및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설명에는 굴레 10, 즉 굴레가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9명뿐입니다. 반차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화원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가 타고 있는 좌마의 뒤쪽으로 군주상교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조의 누이 동생인 청량군주와 청선군주의 가마입니다. 정조 임금 당시 사도세자는 아직 왕으로 추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조의 두 누이 동생은 공주가 아닌 군주로 불렸습니다. 그 뒤로도 행렬이 계속 이어지지만 왕의 행렬이 이미 지나간 자리라 중요 인물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2사람 정도입니다. 우선 거대한 깃발 부대의 뒤를 당당하게 행진하는 인물이 있는데 정조의 오른팔인 장용대장입니다. 장용대장은 정조 친위 세력의 핵심인 장용령의 으뜸 벼슬입니다. 당시 장용대장은 훈련대장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 실세의 무신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장용대장의 의전 규모가 훈련대장보다 약간 더 크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행렬 속에 그려진
훈련대장 휘하의 별기대는 84명인데 장용대장 휘하의 장용인은 96명으로 행렬 속에서 가장 큰 부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렬 속에서 주목할 마지막 인물은 커다란 표기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병조판서입니다. 원래 임금의 행렬 속에서 정상적인 병조판서의 자리는 임금의 가마 바로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조반차도에서는 병조판서가 행렬의 후미 쪽에 있을 뿐더러 의전 규모도 변변치 않아 한 나라의 병권을 손에 쥔 벼슬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이는 노론의 실세였던 당시 병조판서가 정적관계인 정조로부터 보이지 않는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조반차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조반차도가 담고 있는 콘텐츠의 10%에도 못 미치는 분량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책, 8일간의 화성행차, 정조반차도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였습니다.